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 김학수입니다. 꼰대 건견입니다. 자, 우리 건꼰대님. 네. 2021년도 하면은 네. 정말 다사다난한 또 부동산 시장이었잖아요. 막 이게 뭐 질풍노도 뭐 이런 그죠? 시기를 네. 겪은 것 같아요. 집을 가진 사람과 네네. 집을 많이 가진 사람, 한 채 가진 사람, 갖지 않은 사람 전부 다 불만인. 모두가. 예, 예.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으신가요? 일단은 이제 거래량이 예전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 거래되면 신고가. 그렇죠. 거래는 안 되는데. 그리고 네. 이제 아파트에서 완전히 소외됐던 네. 부동산인 빌라와 오피스텔 쪽으로 관심이 높아졌다. 이게 이제 기억이 좀 많이 남네요. 저는 네. 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시작했다. 저는 이게 제일 기억에 남는 아, 거예요. 그래요? 지금 왜냐면 양극화. 음. 똘똘한 한 채 수요 시장은 뜨거워지고 있고 그렇지 않은 시장은 점점 가라앉는 이런 양극화 시장. 이게 정부 정책에 따라서 시장이 이제 네. 반응을 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유력 부동산 이 방송 업체 매체에서 2021년도 부동산 시장 주요 10대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네네. 오늘 요걸 가지고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가장 이슈가 됐던 네, 뉴스가 뭐 하나요? 예, 10대 뉴스 요거를 이제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2022년도 시장은 어떻게 될 건지 전망도. 예, 지나간 걸 들여다보고 또 전망도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부동산 시장을 뒤흔든 10가지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이게 뭐 1위부터 10위까지가 아니고 네네. 그냥 열고 해놓은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네네. 예, 순서대로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춤한 거래량 속 아파트 매매 가격은 고공행진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 거래량은 19% 감소했는데 네. 매매 가격은 13%, 전세가는 9% 가까이가 뛰었어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6% 뛴 거 대비 2배 가까이가 뛰었어. 네네. 매매 가격이 이렇게 이상현상으로 뛴 거, 거래량은 줄고 매매가는 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일단은 매물이 부족한 거죠. 공급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신규 공급 자체가 이제 아예 계획 자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몇 년 뒤로 미뤄져 있고 기존에 있는 매물 자체가 나와줘서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앞뒤로 세금으로 예, 막아버렸으니까. 양도세 중과 그렇죠. 예, 71%, 82%. 그렇죠. 예, 이 양도세 중과 때문에 다주택자가 지금 물건을 못 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시장에 매물을 내놔야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데 1주택자는 거래하고 나서 또 자기 집 사버리면은 1-1은 0이니까 네.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효과는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신고가에 내놔서 이게 팔리면 좋고 안 팔리면 많은 건데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갖다가 실제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실수요자는 항상 있으니까 그렇죠. 그 비싼 걸 어쩔 수 없이 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모든 지역이 다 신고가를 갱신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잖아요. 가격대로 나누면 네, 하위 매물들은 많고 상위 매물들은 적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종부세나 보유세 자체가 여러 채를 갖고 가는 것보다 똘똘한 한 채를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적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 하위 물건을 팔고 상위로 갈아타려고 하는 수요가 생기다 보니까 이 상위 쪽 같은 경우는 가격이 뛰고 이 하위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매물이 쌓여서 거래가 잘 안 되는 뭐 이런 현상도 보여진다고 하더라고요. 보여지는 그리고, 지역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물이 나오면은 보통 이제 수요자가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상 관망세로 접어들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뭐 매물이 쌓이는 지역들은 거래가 조금 주춤하고 있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내년 시장 같은 경우도 이런 추세가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특별하게. 1주택자 양도세가 9억에서 12억으로 낮아졌으니까 네. 이거를 파는 사람이 그냥 파는 게 아니고 이거를 팔고 15억짜리 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수요자들 갈아타려고 수요자들 많을 거고 또 지금 유력 여당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를 또 풀어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한시적으로. 그러면은 이 파는 사람들 자체도 여러 채를 그냥 매도해버리고 위로 갈아타려고 하니까 결국은 똘똘한 한 채 시장은 뜰 거고 그렇지 않아 하위 시장은 또 보합세로 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이 똘똘한 한 채 시장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는 하위 시장이 아무리 가격 조정이 되더라도 결국은 따라잡더라고요. 그렇죠. 선도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똘똘한 채가 모여있는 지역이 선도 시장인데 선도하는 지역들이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격들이 주로 키높이를 맞추는 거다 보니까 선도 시장의 가격이 오르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참조로 네.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이제 이 빨간색이 네.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뛴 거고 네. 파란색으로 갈수록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2018년도 서울의 부동산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어우, 빨갛네요. 엄청나죠? 그렇죠. 이게 이 빨간색 그래프가 엄청난 이 그래프가 네. 보시게 되면은 부산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아, 일부 떨어지고 예, 보합이고. 대구 보합이고 인천도 떨어지고요. 광주도 보합이고
울산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이건 뭐 예. 거의 파란색이네. 이 경기도 같은 경우도 서울하고 관련된 것만 뛰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고, 네. 그죠? 오산 이런 데 다 떨어졌죠. 충북 말도 못하죠. 어우, 파란색이 엄청 진하요. 그렇죠. 큰 폭으로 하락했네요. 예, 이렇게 많이 떨어진 지역이, 결국 서울이나 강남이 안 떨어지니까, 똘똘한 한 채 지역이 안 떨어지니까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이루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전부 다. 오, 예. 예,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요게 지금 만약에 서울이 네네. 지금 같은 똘똘한 한 채, 네. 이게 2022년도에 양극화가 돼가지고 네. 강남의 부동산 값이 뛰어서 이게 만약에 더 뛰고 버텨준다면 나머지 하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렇게 갈아타기 상급지로 갈아타기 일어나서 이제 똘똘한 한 채 쪽에 부동산들이 모여 있는 지역들은 계속 가격이 뛰고 그 영향을 받아서 주변도 가격이 뛰는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물건이 많이 나오고 거래가 좀 뜸한 지역, 네. 보합세로 조정기로 접어드는 지역이 결국 똘똘한 한 채 시장을 따라서 따라뛰는 이 음.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고, 이 똘똘한 한 채 시장을 갖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딱히 보이지 않는다는 거. 양도세를 네, 풀어줘서- 다주택 양도세를 풀어줘도 네네. 결국은 그냥 당장은 공급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에는 사실 힘들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020년, 2022년, 2023년도 결국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되는 시장이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뉴스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택 증여거래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증여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네. 이 원인은 뭘까요? 일단은 세금 규제인데요. 일단 양도세 중중과가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다주택자분들 입장에서 양도세를 내느니 그거와 증여세를 비교하니까 증여세가 싸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보유세가 또 다주택자들한테 이제 누진과세가 되다 보니까 이게 뭐 종부세 폭탄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과도하게 본인들이 느끼기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당사자들이 느끼기에 그러니까 이걸 세금 회피와 더불어서 이제 양도세도 약간은 이제 생각을 해서 증여를 많이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양도세 중과세가 네. 82.5%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증여세가 50%잖아요. 그렇습니다. 최대가. 그런데 이 50% 어차피 내가 언젠간 자녀들한테 증여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이제 한 30%라고 가정하고 이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보유세가 3%란 말이에요. 네. 다주택자. 그러면 네. 5년 동안 내면 15%죠. 네네. 그러니까 나누니까 실제로 5%밖에 안 되는 거야. 아. 그럼 82.5%를 내겠습니까? 5%를 내겠습니까? 증여하겠습니까? 당연히 당연히 증여를 한다. 절세 그렇지. 방법으로. 예, 이주택자도 71.5%니까 71.5% 내느니 5%가 낫다. 이게 이제 시장이 굉장히 현명한 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택 자체가 예. 이게 규제가 심하니까 한쪽에 눌리니까 다른 쪽으로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내는 거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풍선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 그냥 제 머릿속에 단순산식으로 했는데 일반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예, 이 부분이 증여세를 아마 가속화하는 원인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주택 임대차 실거래가 신고 의무 이제 3번입니다. 임대차 전월세 시장을 좀 보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네.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전월세 신고제가 의무화돼서 통계 활용의 문호로 이제 개방됐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이게 이 임대차 3법을 뭐 좋다 나쁘다 여러 가지 시각적인 차이는 있는데요. 저는 이제 시행하는 시점이 굉장히 잘못됐다. 이게 정상적으로 안정화를 찾은 다음에 이런 임대차 3법을 시행을 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과 또 이 임대차 3법이 처음에는 이 자료를 모으게 되면은 세금에 안 쓴다고 이제 네. 대놓고 얘기했거든요. 네, 네. 근데 누구도 그거를 세금의 베이스 자료로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네. 5억짜리 주택을 2개 가진 사람은 10억인데 세금을 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30억짜리 전세 사는 사람은 왜 세금을 안 내냐 이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얘기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다른 선진국들은 임차인들이 보유세를 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보유세는 관리비라는 명목. 사용료. 그 돈을 받아서 기반시설도 늘리고, 네. 뭐 학교도 좀 개선하고, 네네. 이런 식으로 사용료로 쓰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나중에 주택이 안정화되면은 임차인한테 이런 보유세를 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세금의 네. 자료로. 왜냐하면 다른 선진국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현실화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임대차 가격 자체가 내년에 굉장히 많이 오르겠다. 그래서 내년 7월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오를 거다. 지금 임대차 가격이 8점 몇 프로가 올랐대요. 8.6%. 네네. 그런데 우리가 체감하는 거는 거의 30%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5%라고 하는 계약갱신 청구권. 지금 현재. 네. 그러니까 2020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신규 계약은 30%, 네. 계약갱신 청구권은 5%다 보니까 이 중간인 뭐 15% 정도가 지금 신고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치로 평균치로 나오는 건데 그렇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2중 가격, 3중 가격이 형성돼 있다라는 거는 이제 전 국민이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2년 7월부터는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5%짜리가 거의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섭게 뛸 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2022년 7월, 2023년 7월 해가지고 점점점 많이 오르지 않을까. 그 전세 시장이. 이게 이제 병목 현상을 야기시키는 거거든요.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 4년 동안 임대를 놔야 되니까 이걸 한 번에 올리는 현상이 내년 7월부터 굉장히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준비도 역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네.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인가요? 네. 자, 아파트 분양 연기 속 청약제도 변경. 5번째. 예, 5번째. 청약제도가 이제 굉장히 많이 변경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자, 이제 청약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네. 뭐 청약만 받으면은 프리미엄이 보통 뭐 적은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2억에서 네네. 기본 한 5억까지. 어우. 그러니까 로또잖아요. 그렇죠. 청약이가 굉장히 뜨거운데 이게 요즘 좀 얘기가 많아요. 문제점이 좀 있죠. 네, 어떤 점이죠? 일단은 요즘에 이제 청년들 쪽으로 이 특별 분양이라든지 이런 공급들이 이제 편중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오랫동안 무주택이었던 분들, 예를 들면 40대, 50대 분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런 기회를 박탈당하는 그 소외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한쪽에 대한 그 세대 간의 어떤 갈등들이 더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40대가 이제 열심히 네. 그죠? 가점을 부었던 분들 대비 특별 공급 쪽으로 좀 많이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물량이. 그러면서 특히 사전청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40대가 소외를 받았는데 이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다시 어떻게 될까요? 다시 40대 쪽으로 조금 물량을 좀 공급하는 이런 분위기로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런 거를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2022년도에는 이렇게 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사전 청약이 이제 본격화됐어요. 그죠? 네네. 이제 사전 청약이 이제 올 12월까지 본격적으로 1차로 일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네. 뭐 사전 청약이 지금 민간까지 확대가 돼서 네네. 점점 많아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올 12월까지 사전 청약이 일단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사전 청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분위기로 갈까라는 게 좀 걱정이 돼요. 제일 큰 분위기를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 이제 진행 상황이 여의케 잘 진행될 것이냐 아닌가가 이제 문제가 될 건데 지금 현재 토지부상 문제가 두 군데 빼고는 거의 뭐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이 토지보상 문제도 문제지만은 네. 제가 예전에 2007년도인가요? 6년도 말이었나? 네. 판교가 분양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어요. 근데 음. 만약 판교를 놓고 나니까 뭐 1000명 중에 1명 분양됐나? 그러니까 굉장히 떨어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네. 그분들이 갑자기 매매 시장 흘러 들어오면서 집값이 폭등을 한번 했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럼 이제 사전 청약을 기대하셨던 분들이 넣어보니까 막상 100명 중에 1명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떨어진 이제 99명이 집을 줍줍하러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요 부분도 이제 내년에 좀 대출이 만약에 상반기에 조금 풀어지면은 네. 이 사전 청약 끝나는 시점과 물려서 아마 매수 수요로 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준비도 정부에서 좀 사전에 미리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됩니다. 근데 준비가 될까요? 준비를 해야죠. 왜냐면 기존에 그런 반복을 했었으니까 똑같은 일 반복되지 그러니까 않겠고. 저희 같으면 준비를 할 텐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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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뭐 준비한다고 믿으셔야죠. 그렇게 예. 네. 이렇게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십시오. 네. 자, 그다음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것이 왔다. 이제 기준금리 인상, 대출 네. 규제 강화입니다. 자, 일단은 부동산 하락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예.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게 당연하죠.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앞으로 집값이 떨어진다. 네네. 금리가 많이 올라서 집값이 폭락할 거라는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은 이제 부담이 늘어나는 거 되잖아요. 네. 대출을 받는 분들이 이제 이자하고 원리금이 이제 부담이 되다 보니까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예측은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 있는데 이게 매물이 너무 부족해. 공급이 부족해. 지분 구해야 돼. 수요는 넘쳐나는데 이게 악재와 호재가 같이 싸울 때 호재가 세면은 가격은 올라가고 악재가 세면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기준금리 인상 자체가 그 악재로서의 힘을 발휘할 것이냐 아니면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자산 가격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을 것인가라고 보면은 저는 기대치가 더 높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대출이 안 나와서 집을 못 사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네. 어떻게 내년 상반기엔 대출이 조금 완화가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음. 이제
대출 규제 완화를 조금은 시간을 두고 할 것 같아요. 당장 바로 대출 규제를 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게 이제 문제죠. 인식이,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라는 거가 본인들의 의무예요. 시장 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이 대출 규제 강화는 지금까지의 기조를 조금 더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풀린다면 내년 하반기 정도 가서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어쨌든 지금 역대 지금까지 금리 인상으로 집값을 잡았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없죠. 금리가 10%일 때도 집은 뛰었으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게 과연 올해 처음으로 네네. 기준금리 인상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나? 네. 또 새로운 도전을 성공할지 말지 저희가 같이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 보수가 낮아졌어요. 그죠? 네네. 0.9%에서 0.7%, 임대차는 0.8에서 0.6%, 최고 중개 보수료가 낮아졌습니다. 네네네. 뭐 이거 사실 알면 될 것 같고 네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갖다부터 얘기하면은 이 댓글이 좀 걱정이 돼서 예. 협회에서 예, 중개협회에서 예. 저는 뭐 알아서 하실 내용입니다. 네네. 자, 그다음에 이제 비아파트 상품 요즘 가장 뜨겁죠. 그렇죠. 오피스텔 다세대 연립의 풍선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부동산 시장 정말 다세대 주택 정말 많이 올랐어요. 네. 그죠? 우리가 그리고 오피스텔 하면 투자 대상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 오피스텔도 정말 많이 올랐어요. 이게 아파트 가격이 네. 상승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각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실제로 뉴스를 통해서 다세대 주택 가격, 오피스텔 가격이 이렇게 많이 뛰었다라는 걸 이제 보고 알게 됐다 보니까 네.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비호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호감으로 또 투자 자금이 작은 분들은 오히려 아파트 자체가 기회가 자체가 없으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주거 사다리 위로 올라가는 그런 이제 용도로 사용하는 것들이죠. 저는 이제 2022년도에 이 다세대 주택은 네. 떨어질 이유가 없다고 봐요. 네. 왜냐면 재개발을 매년 50개 이상을 지정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50개를 갖다 지금만 내년 2022년도에 50개, 2023년도에 50개에서 앞으로 한 200개를 갖다 서울에 지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서울의 다세대 주택은 떨어질 일이 없는 거지. 그렇죠. 더군다나 개발을 안 하는 지역 다세대도 올라요. 왜냐면 단독주택이 서울에 2%밖에 안 남았어요. 맞아요. 그러면 단독주택이 더 희소해. 그 단독주택 가격이 올라가면은 다세대를 짓는 원가 자체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점점 비싸지고 점점 올라갈 거란 얘기죠. 거기다가 인건비 올라가죠. 그렇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이루고 있는 게 땅, 원자재, 인건비거든요. 거기에 마진 조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삼원소라고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오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2022년도에 네. 가장 안전한 부동산은 서울의 다세대다. 아파트 값이 떨어져도 이 다세는 오를 여지가 충분히 있잖아요.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네. 그쵸? 그리고 용산이나 이런 중심지 오피스텔도 역시 더 오를 여지가 있다. 호재가 난무하죠. 네. 그래서 이런 비아파트 상품이 2022년도에도 좀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힘 떨어진 입주권 거래 시장이에요. 자, 분양권 이 거래 총액이 예. 50%나 거래 총액이 줄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년 대비했을 네네네네. 때.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줄어든 적이 없는데. 그렇죠. 한 4년 만에. 네. 그래서 요거는 분양권 시장이 얼어붙을 거라고 하는 전조 증상이라고 보이실까요? 그렇게 보기는 되게 어려운 게요. 이게 지금 현재도 지금 보면은 분양권 시장에 뜨거워요. 프리미엄도 많이 형성되고. 근데 이제 절대적인 거래량 자체가 줄어드는 원인이 일단 세금하고 거래 금지를 시켜놨어요. 그렇죠. 조정 대상. 그렇죠. 그 네. 분양권도 거래를 하게 되면 양도세도 많이 되고 조정 대상 지역에 거래를 금지시키다 보니까 절대적인 거래량 자체가 수치적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줄어든 걸 갖고 이렇게 이게 식어간다, 힘 네.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현실과 좀 맞지 않는 것 좀 같아요. 안 맞는 거죠. 힘 떨어진 거는. 그럼요. 그래서 분양권 시장은 내년에도 굉장히 뜨거울 거고. 그렇죠. 새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은 굉장히 앞으로도 많다라는 그럼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개의 주요 뉴스를 봤습니다. 네네. 자, 우리 권꾼네님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 투자자들한테 투자의 길을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네네네. 그럼 우리 권꾼네님이라고 한다면 아파트하고 뭐 비아파트 네. 상품에 대해서 어떤 길을 2022년도에 제시해 주실 겁니까? 일단 가성비를 봐야 되거든요. 갖고 있는 자금별로 이제 봐야 되는데 일단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재건축 아파트가 가장 좋지만 투자 자금이 많이 드니까 앞으로 활성화될 걸로 예상되는 리모델링 아파트 대상 2022년도에는 리모델링 시장이 그렇습니다. 더 뜨거워질 거다. 그렇습니다. 이게 투자 자금이 좀 상대적으로 적게 드니까 리모델링 아파트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네. 두 번째로는 비아파트 중에서는 재개발이죠. 네. 거기에 해당되는 빌라
그리고 지역적으로 입지 여건이 좋은 지역에 있는 빌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격이 높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앞서 우리 김권재님과 얘기했다시피 앞으로도 이 현재 가격에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들이 많다 보니까 입지 좋은데 잘 선택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개발로 확정된 빌라는 뭐 10억대가 다 넘어서잖아요. 현금 서울에. 투자가. 예. 아니 매매 가격 10억 넘어가잖아요. 네네네. 예, 그런 것들은 사도 되나요? 돈만 있으면 사도 되는데 그 돈이면 네. 저는 아파트 사도 돼. 아파트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네. 라고 생각하고, 더 작은 돈이라면 이제 빌라를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네. 이 10억대 빌라들 있잖아요. 네. 다세대주택 재개발로 확실히 진행되는 지역. 네네. 이 10억대 다세대주택은 먹을 게 좀 적은 시장도 되게 많아요. 음. 그러니까 아파트 거기다 추가 부담금 막 9억 내기도 하고 막 6억 내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실제로 내 돈이 뭐 16억, 17억이 들어가는데 아파트는 19억짜리야. 네. 그러면 내가 돈 투자한 금액 대비 수익이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거보다는 앞으로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까지 재개발 구역들을 굉장히 많이 지정할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그 후보지가 되는 지역들 빌라. 지금 현재 예. 구역이 아닌 것들.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은 보통 5억대에서 6억대 정도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 시장이 저는 최고라고 보고, 음. 더군다나 내가 만약에 그렇게 투자했는데 지정될 줄 알았는데 지정 안 됐어. 네. 그러면 안 돼도 5억짜리가 7억까지 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2022년도 가장 안전한 거는 이 5억대 빌라 시장. 음. 그러니까 빌라 시장도 나눠져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9억대, 10억대까지 다 오른 것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빌라 쪽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3억대 빌라는 입지가 일단 안 좋기 때문에 3억대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재개발이 진행되는 거는 10억, 12억 하니까 그거는 투자 자금 대비 가성비가 높지 않고, 그래서 김권대님이 얘기하는 거는 5억대 정도, 현재 구역으로 지정된 곳들, 지정되지 않은 곳들이 5억대 정도 되는 지역은 입지도 좋고 미래 가치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억대 있나요? 3억대 있습니다. 3억대는 저도 3억대 괜찮다고 생각해요. 싸니까. 네, 왜냐면 5억대가 6억대로 뛰면은 3억대도 4억대로 뛰거든요. 네네네. 그럼 내 투자 금액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다세 시장은 네. 굳이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조금 투자 금액이 적은 거라면 무조건 들어가도 된다. 저는 이제 네. 그렇게 판단을 해도 2022년도에는 조금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여기서 그만 마치도록 하고,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하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좋은 내용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